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평가 두 번째 시간, 교육평가 모형 탐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형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모델 되겠죠, 모델.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림이나 어떤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눈으로 표현된 뭐 표, 또는 요약된 어떠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교육평가에서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그 효과적이란 말은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한다, 이런 뜻이죠. 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 방법이나 평가 절차를,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한 그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을 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뒤에 그 평가 모형 중에 이제 목표 중심 모형이나 판단 중심 모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또는 의사결정 모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어떤 거는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평가 방법이나 절차를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어떤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평가에서 이제 큰 카테고리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목표 중심 모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 모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판단 중심 모형이 있습니다. 목표 중심 모형은 특정한 목표,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를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평가 중심 모형이고요. 의사결정 모형은 평가를 통해서 이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뭔가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판단 중심 모형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기에 쉽도록 정보를 주는 게 평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게 이제 판단 중심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중심 모형, 의사결정 모형, 판단 중심 모형을 결정하는 그 결정의 기준은 뭐냐면, 이 평가를 어떤 이유로 쓸 거냐 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 중심 모형은 평가를 하는 이유가 학습 목표나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이 평가를 위한 목적이다, 또는 평가를 하는 이유다라고 본다면, 의사결정 모형은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평가와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교장 선생님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 모여 있고요. 판단 중심 모형이라는 것은 이 평가를 누가 하냐면, 대체로 이제 그 평가 전문가나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전문가에게 일정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평가의 기능이다, 또는 평가가 해야 되는 이유다 하는 것이 이제 판단 중심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 중심 모형에는 타일러 목표 달성 모형부터 해서 총 4개 정도가 등장하고요. 의사결정 모형에는 이제 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스풀빔인데, 스풀빔의 CIPP 모델과 그 알킨스의 CSE 모형이 있고요. 판단 중심 모형에는 이제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과 스테이크 모형, 그다음에 이제 아이즈너의 감치관 등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오타가 났네요. 여기 STU입니다. 스풀빔인데 여기 SU라고 썼네요. 네. I'm so sorry. 죄송합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은 그 그림과 절차와 내용과 방법을 꼭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이 타일러라는 사람은 임용고사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임용고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평가 모델은 대부분 다 다수가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을 반드시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이 목표 중심 모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만약에 임용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제가 만약에 임용을 출제한다면 이제 하몬드 모형이나 그다음 이제 프라보스 브릴치 모형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할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 중요도나 빈도에서 봤을 땐 타일러가 압도적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타일러가 거의 뭐 목표 달성 모형의 거의 거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서 만약에 임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CIPP 모델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CIPP 모델이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중심 모형에서 우리가 나온다고 하면 뭐 스크리븐도 나올 확률이 있겠지만 스테이크나 아이즈너 같은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임용에서는 아이즈너의 감시관이나 교육 비평 모형은 구체적으로 뭘 써라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고, 그런 이론들이나 그런 어떤 철학들이 아이즈너와 관련돼서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임용을 치려고 하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가장 좋겠죠. 목표 중심 모형의 4개, 의사결정 모형의 2개, 판단 중심 모형의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 중에서 꼭 내가 진짜 내일 당장 임용을 치러 가야 되는데 이 목표,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평가 모형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 그 다음 CIPP, 종합실상 모형, 아이즈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눈에 익혀두고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머지도 나올 확률들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교육평가 모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모형의 개념, 모형의 특징, 모형의 장점, 모형의 단점, 그리고 이 모형이 적용되는 필드, 어떻게 적용되는가, 시사점, 적용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에 들어가야 좋겠죠. 이 앞에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교육평가관, 그러니까 측정관, 총평관, 그다음에 그 평가관, 이렇게 3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평가의 유형들이 있었죠. 그 4개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9개의 교육평가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중거 지향평가, 규준 지향평가, 그다음에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그다음에 능력 참조평가, 그다음에 성장 창조평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양적평가, 질적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그 9가지도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중거지향평가가 임용고사에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에 등장하는 교육평가 모형도 임용고사에 출제하기 아주 용이한,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평가 모형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꼭 볼 필요가 있다. 임용고사를 칠 분들이라면 꼭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목표 중심 모형인데요. 목표 중심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했던,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육평가 모형인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중고등학교 때 수업할 때 보면 학습 목표가 반드시 있었죠. 이렇게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설정한 목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목표 중심 모형의 개념 또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재에 보면 목표 달성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들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평가 책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수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끼워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목표를 미리 정하고 이 수업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떤 걸로 확인한다고요? 예, 평가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평가가 수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는 게 목표 중심 모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미리
딱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냥 목표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목표를 제시하니까. 그래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목표가 또는 수업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니까 이 평가가 아주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명확한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전에 감시관 같은 거 하면 절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목표 중심 모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이유가 합당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명확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수적이고 확산적인 목표의 중요성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된 목표만 목표냐? 다른 목표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또는 중요하게 제시된 목표가 아닌 여타의 다른 목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즉 마이너한 목표도 있을 수 있는데, 즉 제시되지 않은 선생님이 말하지 않은 목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수적이고 확산된 목표의 중요성은 제외해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목표를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글로서 이렇게 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글로서 제시하기 어려운 목표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이게 참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평가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이 목표에만 중요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과정보다 결과에만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뭐랄까요, 인간적이다 또는 교육적이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수업이 평가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이론이든지 동전의 양면같이 다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좋으면 저 부분이 또 나쁘고 저 부분이 나쁘면 또 반대로 이 부분은 좋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입니다. 이 타일러 모형은 수업 목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업이 종료된 뒤에 교육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진술된 행동 목표를 기준으로 교육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흔히 이제 목표 달성 모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행동 목표 모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일러가 이제 얘기할 때 교육 평가는 평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전체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이런 맥락 속에서 교육평가의 역할이나 기능을 이제 규정을 했죠. 이 타일러가 말한 평가 절차는 보는 것과 같은 7가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니, 조금 더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설정된 목표를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분류된 목표를 행동적 용어로 진술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행동적 용어로 진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표의 달성이 측정될 수 있는 평가 장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고 선택하고요. 측정 방법 및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측정, 즉 자료를 수집합니다. 시험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해석하고 이것이 행동 목표와 학생의 성취 자료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목표와 학생의 점수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타일러에 따르면 이렇게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광범위한 목적을 먼저 세우고요. 이것을
철학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에 따라서 분석하고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자세하게 등장하냐면 교육 과정이라는 과목에서 교육 과정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또는 교육 과정 설계하는데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분류된 것을 가지고 교육 목표를 행동 목표로 진술하게 됩니다. 상세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수업이 종료되었을 때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거냐, 시험을 칠 거냐, 면담을 할 거냐, 면접을 볼 거냐, 인터뷰를 할 거냐 하는 평가 장면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가 장면을 설정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평가 방법들과 도구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고 시험 치고 나서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수업 목표와 학생의 성취 자료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이 모형의 특징은요, 교육 목표가 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요, 이 모형의 특징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육 목표가요, 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이꼴 평가 목표라는 겁니다. 교육 목표, 즉 수업 목표 이꼴 평가 목표입니다. 다시 수업 목표가 평가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수업 목표가 평가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 또는 교육 목표는요, 행동적인 용어로 구체적으로, 즉 측정과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더하기 2는 4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행동적 용어로 딱 표현을 해줘야지. 뭐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참 평가하기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느낄 거냐는 거죠. 이렇게 행동적 용어가 평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타일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만약에 목표가 있는데, 학습 목표가 있는데, 학생이 실제로 어떤 시험을 쳐서 그 목표와 종료 후의 결과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학생이 결과가 딱 했을 때 목표가 딱 달성되면 좋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 이 목표가 어려워 가지고 애들이 못한 거라고 하면 이 목표를 폐기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애들이 못 따라온 거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요, 학교에서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이 학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교육 목표가 어떤 내용과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게 하고 행동적 용어로 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나중에 시험을 펴가지고 측정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즉 평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일러 모형을 잘 활용하면 교육 목표와 학생의 성취 수준 간의 합치,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맥페슬과 미첼의 평가 모형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맥페슬과 미첼이 제안한 평가 모형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타일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측정 도구와 다양한 평가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도 오타가 있네. 당당한이 아니고 내가 빨리 쓰다 보니까 다양한입니다. 예,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 도구와 다양한 평가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이 타일러는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교육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평가가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맷페슬과 미첼 같은 경우에는 평가라는 것이 꼭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단계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모든 단계에서 이 수업의 모든 단계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일러 입장에서는 평가가 수업의 맨 마지막에 일어나니까 이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수업 목표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딱 단선적인 형태로 되지만 이 맷페슬과 미첼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간중간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 역시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맷페슬과 그 미첼이 제시한 평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평가 관련 당사자들이 평가의 촉진자로 참여를 하게끔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상적 목적을 설정하고 그 추상적 목적 밑에 구체적 목표를 이제 연계할 어떤 나름대로의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의사소통 가능한 형태로 번역을 하고, 네 번째가 이제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개발하죠. 다섯 번째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주기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 주기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앞에는 주기적이 없고 그냥 자료 수집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타일러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기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목적이나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실천법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 이제 이들이 이런 평가를 수시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평가를 수시로 하고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야 평가 과정에 이제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맨 마지막에 평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오류를 찾고 수정을 하고 목표를 수정하든지 학생을 이렇게 지도를 하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맷페슬과 그 미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목표 중심 모형은 프라부스의 모형인데요. 이 프라부스의 모형 같은 경우는 평가를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수업의 운영과 수업의 개발 단계별로 이제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모형의 성격을 일부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목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목표 중심 모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브스의 모형은 목표 중심 모형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기는 한데 그 평가의 결과를 누가 활용할 거냐 하는데 따라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일부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모형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형을 일컬어서 괴리 모형, 격차 모형, 간극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프라보스 입장에서 보면 평가라는 것이 수업의 성취 기준이나 목표에 동의하고 이 수업의 수행 결과와 성취 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업의 개선, 수업의 유지, 수업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불일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 불일치 모형은 교육이나 경영이나 관리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과 실제 학생의 수행 사이에 어떤 차이나 괴리나 불일치를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 수업을 통해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학생이 실제로 보이는 수행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표와 학생의 실제 수행 사이의 이 간극을 찾아가지고, 이 불일치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불일치하는 정보를 제거해 주는데 훨씬 더 평가가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파라버스의 불일치 모형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성취 기준 또는 이것을 표준 또는 목표 또는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표준과 학생의 실제 수행과 이 사이의 격차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표준과 이걸 표준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스탠다드 기준 표준과 수행과
그 사이에 간극,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표준과 수행과 간극 또는 표준과 수행과 격차,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라버스가 제시한 평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란 단어를 제가 수업으로 바꿔 써도 된다고 했죠. 수업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수업을 설계합니다. 즉, 수업에 투입돼야 되는 게 뭔지, 수업의 과정은 뭔지, 수업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결과, 성과는 뭔지를 씁니다. 그리고 수업을 개설하죠. 그래서 수업과 개설 계획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실행하죠. 학생들의 행동이 수업에서 계획한 대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업의 결과,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여부를 결정하고 그 성취 기준이나 또는 표준을 또는 목표를 서로 비교해서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측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몬드 모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임용이 이제 자주 등장할 건 아마 제 생각에는 타일러 모형이나 하몬드 모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하몬드 모형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임용고사가 객관식으로 출제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몬드 모형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임용고사가 지금 논술형, 선논술형으로 출제될 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하몬드 모형 정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몬드 모형은 타일러 모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선 학교 수준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모형을 개념화했다는 이런 평을 받습니다. 이 평가 모형은요, 목표를 아주 명세적으로 진술을 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기 때문에 목표 중심 모형에 속하면서 동시에 이 수업 목표라는 것을 상세화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모형에서는요, 평가라는 것이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느냐, 교육 목표나 교육 활동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요. 그 교육 활동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변인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행동 변인, 수업 변인, 기관 변인 이렇게 뒀죠. 수업, 기관, 행동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각 하위 변인에서 프로그램과 직접 관계되는 것을 선정하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밝혀서 목표를 진술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행동적인 것에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것이 있고요. 수업에는 조직, 내용, 방법, 시설, 비용이 있고 기관에는 학생, 교사, 관리자,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게 3개, 요게 5개, 요게 6개니까 다 곱하면 90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90개의 요소로 구성된 평가를 위한 구조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걸 다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수업 차원의 조직, 내용, 방법, 시설이죠. 시설, 비용 이렇게 나오죠. 조직이라는 것은 수업에 투입되는 시간적 요소나 강의 계열이나 학생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조직을 말하고요. 내용은 수업 주제고요. 방법은 수업 활동, 상호작용 유형, 교수 수업 이론, 그다음에 시설은 공간, 장치, 소모품, 비용은 시설 확충 및 유지비,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요. 기관 차원은 다시 학생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쭉 6가지가 등장하고 행동 차원은 인지, 정의, 심동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좀 알아두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몬드의 모형은 타일러의 모형을 학교에 적용하기 쉽도록 상세화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행동, 수업, 기관 차원으로 상세화했고 행동은 다시 인지, 정의, 심동으로 수업은 다시 조직부터 비용까지 5가지로
기관은 다시 학생부터 지역사회인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상세화해 놓았다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임용고사에 대처하기에 아주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평가는 평가 모형은 목표 중심 모형과 의사결정 모형과 판단 중심 모형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평가 중심 모형은 학습이나 수업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누가요? 학습자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수업을 통해서요. 즉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 목표 중심 모형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타일러 모형과 하몬드 모형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타일러 모형과 하몬드 모형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할 테고 이런 것들을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와콤이라고 판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태블릿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판서를 못 해드리는데 나중에 이 타일러 모형이나 하몬드 모형 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이 목표 중심 모형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판서를 해서 추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테니까 나중에 보충 수업에 좀 더 목표 중심 모형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목표 중심 모형이고요. 뒤에 판단 중심 모형과 의사결정 모형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목표 중심 모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